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명존중 우리 강좌 10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10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그런 주제는 뭐로 정했냐면은 뇌사와 장기 이식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갖다 같이 정했습니다. 생명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뇌사를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뇌사자의 경우 우리가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데 그런 절차라든가 또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먼저 유학 갔다가 동영상 교통사고를 당한 뒤 현지에서 27명에게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여학생이 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고 김유나 양인데 4년 전에 장기를 이식받은 미국인 가족이 한국에 있는 유나 양의 부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힘들어도 웃음이 안 나도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마일. Gift of lif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유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유나가 참 대견스러워요. 네, 4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었던 유나라는 학생이 장기 기증을 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장기 기증을 장기를 받은 그 미국인, 그때 거의 그 비슷한 나이였었다고 해요. 그 기증 받은 자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나 양의 그 장기는 27명에게 제공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갖다가 불어넣어줬다고 이제 했었고요. 자,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들이 장기 기증을 받아서 장기를 기증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갖다가 찾았는데 또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진 그런 이제 상태였었는데 또 엄마도 마찬가지로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간 그러한 사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년 전 심장을 기증받아 아들을 살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린 뒤 자신도 언젠가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김춘희 씨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가족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 김 씨 가족에게 지난해 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거야. 아들이 심장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죠.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어차피 이식이라는 거는 심장 같은 경우는 누구 하나가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늘이 도왔을까요? 아들은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게 됐고 김 씨의 간절한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훗날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김 씨는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김 씨. 가족들은 김 씨의 뜻을 받아들여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습니다. 엄마의 장기로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살아가는 거니까 엄마가 다른 3명한테 가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엄마의 소원이기도 했으니까. 김 씨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숭고한 정신을 아로새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없는 집에 시집을 와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애들한테 헌신적으로 다한 건 미안하고 고맙다는 거.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네, 두 편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좀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바로 근데 이렇게 새 생명을 살리고 하는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요거는 대부분 요 장기 기증에 따라 나오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기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뇌사라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왜 장기 기증하면 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뇌사라는 거는요, 우리는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뇌사라는 것을. 그렇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뇌가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 장애를 받아서 점차 그 기능이 상실이 되면서 의식을 잃고 그리고 혼수에 빠져서 자발적 운동 또 자발적 호흡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조 장치에 의해서만 맥박이라든가 또는 체온, 호흡 또는 혈압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이러한 상태이긴 하지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예요. 다시 이제 깨어날 수 없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뇌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뇌사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뇌사라고 한다. 또 요러요러한 판정을 갖다 이제 함으로써 그 뇌사를 갖다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 법률에 명시가 됐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뇌사 판정의 선행 조건이에요. 첫 번째, 원인 질환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교통사고가 됐든 또 어떤 질병이 됐든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치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제 기질적인 뇌변병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여야 되고, 세 번째가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없고 또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예요. 또 네 번째는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라든가 또는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는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의 어떤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여섯 번째 저체온 상태, 즉 직장의 온도가 섭씨 32도씨 이하 이런 상태를 갖다 이제 저체온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온 상태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쇼크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 이런 형태로 일곱 번째네요. 이러한 일곱 가지가 완전히 만족이 돼야 되는 이러한 그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뇌사 판정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 자극에 전혀 반영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소실이 되어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두 눈의 동공이 확대된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이 되어 있어요. 뇌관 반사가 완전히 소실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광 반사, 각막 반사, 안구 두부 반사, 전정 안구 반사, 또
모양체적 수반사, 모양체척 수반사, 구역반사, 기침반사. 이러한 7가지들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사들이 이제 완전히 소실이 된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발 운동이라든가 뇌 경직, 제피질 경직, 경련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호흡 검사에서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무호흡 검사에서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장치를 갖다 다 띄웠는데 자발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에서 바까지의 상황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요거는 6시간에서 48시간 이후에 한 이틀 정도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재확인을 해도 이러한 상황들이 유지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뇌파 검사의 경우에도 바로 이 재확인을 한 후에 뇌파 검사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뇌파가 평탄하게 유지가 돼요. 이러한 2가지 상황을 갖다가 전부 완전히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뇌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뇌사라고 하는 것하고 많이 이제 혼돈하는 그런 이제 그 요소가 뭐냐면은 식물인간이라는 거거든요. 혼돈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그 식물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뇌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식물인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식물인간은 또 다릅니다. 식물인간은 이래요. 식물인간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능력은 없어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에 따라서 의미 있는 반응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반응은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뇌관, 뇌의 줄기라고 얘기하는 뇌관과 연수가 손상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손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깨는 행위라든가 또는 무의식적 반사 반응들,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들, 위장운동이라든가 또 호흡과 심장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외부의 영양 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뇌가 다시 깨어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14년 만에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바로 그 경우에는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사하고 식물인간은 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뇌기능 장애를 갖다가 일으키는 경우는 뇌사의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뇌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물론 더 악화가 돼서 뇌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악화가 돼서 뇌사가 되거나, 물론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다시 심장사라든가 또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뇌사,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뇌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림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뇌사의 경우에는 대뇌를 포함해서 손에, 뇌관의 경우가 까맣게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사라든가 식물인간에 대해서 구분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요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판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 우리가 아주 친숙했었던 탤런트 중에 김성민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그 탤런트가 뇌사로 인해 가지고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왜 더 살려두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데 그랬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그 영상 보실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뇌사 그리고 식물인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정리를 뇌사하고 그러면 식물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이런 거죠. 손상 부위는 뇌사 상태의 경우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예요. 예. 식물인간의 상태는 대뇌 일부만 손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는 뇌사 상태가 심한 혼수 상태고 식물인간은 무의식 상태예요. 기능장애의 경우에는 심장박동 외에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뇌사예요. 또 심장박동 같은 경우도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식물인간 상태는 바로 이러한 기능장애 부분에서 기억이라든가 사고 이러한 대뇌 장애만 있고 이 심장박동이라든가 또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운동 능력은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뇌사의 경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 상태는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갖다 반드시 끼워놓은 그런 이제 상태인 거고요.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자발적 호흡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경과 내용으로는 뇌사 상태는 필연적으로는 이제 심정지, 예, 심장에 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거는 그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짧게는 뭐 하루 아니면 뭐 몇 시간 후 또는 길게는 뭐 2, 3일 후 뭐 이런 정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식물인간의 경우에도 뇌사로 갔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것이 수개월 또는 수년 아니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깨어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사의 경우에는 바로 이게 장기 기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식물인간은 깨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은 걸 보질 않아요. 사망을 보질 않기 때문에 장기 기증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 기증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장기 기증, 장기 기증 또는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생겨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체 장기를 갖다가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또는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에 요거를 갖다 옮겨 넣는 일련의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장기 이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옮기는 행위는 기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장기 이식의 종류에는 자가 이식, 자기 거를 갖다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화상 환자들의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곳에 피부를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둔부라든가 이런 데 피부를 떼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들 또는 자가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제대혈이라고 태어날 때 탯줄에 남아 있었던 그 혈액을 갖다가 보관을 했다가 냉동 보관을 했다가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그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이런 것들은 자가 이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태어날 때 자기 조혈모 세포를 갖다가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뭐 거의 대부분 안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혈모 세포를 갖다 보관을 해 놓습니다. 만일을 대비를 해서. 그래서 백혈병이라든가 혈액암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다시 자기 조혈모 세포를 갖다가 이식받아서 회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동종이식의 경우에는 타인의 장기예요. 같은 종이에요. 즉 같은 인간끼리, 같은 사람끼리예요.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또는 뭐 각막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생체 이식들, 즉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 콩팥, 신장이죠. 신장을 부모가 검사를 했더니 거의 일치를 해서
하나 띄워준다라든가, 또는 자기 그 타인이 그런 가족 중에 누군가 혜택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증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조혈모 세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동정이식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뇌사자예요. 또는 사망자의 장기이식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적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각막입니다. 각막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종이식이에요. 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종을 달리하는 동물로부터 장기를 옮기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인공장기예요. 예, 인공장기로 뭐 우리 영화 같은 데 가끔 등장을 하지만 인공심장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백내장이라든가 이러한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렌즈만을, 안에 있는 수정체만을 갖다 인공으로 만든 수정체를 갖다가 넣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인공 장기 이식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장기 기증과 더불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적인 그런 이제 그 내용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이식은 굉장히 역사가 그래도 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69년, 예, 지금으로부터 거의 벌써 얼마예요? 50년이 넘죠. 그런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신장 이식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예,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대한이식학회가 이때 이제 창립이 되고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장기 이식이 부분 보험에 이제 그 편입이 됐고요. 1989년부터는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보험으로, 예, 국민보험으로, 예, 의료보험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1984년에 면역 억제제라든가 장기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 반응을 갖다가 이상 반응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1988년에 뇌사자의 간 이식이 이제 처음 이제 또 그 수술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한림대병원의 경우에 신장 이식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을 통한 이식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법들이 1999년에 제정이 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2017년 최근에는 완전히 많은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기 기증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바로 이러한 장기 기증의 유형은 그럼 어떠한 부분의 장기 기증을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빨간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생체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요. 까만 거로 표시되어 있는 건 뇌사자를 통해서만 이제 기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장은 뭐 뇌사자가 아니면은 기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폐라든가 이런 경우도. 폐도 일부 떼면은 다시 간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사후에 기증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저렇게 이제 파랗게 표시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각막이라든가 신체 중에서 일부, 피부라든가 뼈 혹은 이 혈관이라든가 일부만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분류를 갖다 이제 여기 여러분들 도표에도 나타냈고, 여러분들 자료에도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린 자료에도 나타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기 기증의 유형, 그리고 이제 기증이 가능한 장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장기 기능의 장기 기증을 통한 이식, 이것의 순기능은 뭐고 역기능은 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순기능은 이런 거예요. 환자의 생명 연장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치료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의학 기술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고요. 불치병이라든가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장기 기증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요즘은 이제 많이 인식이 바뀌었지만 생명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동종 같은 경우에 같은 사람들 간의 어떤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생명 연장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장기 기증을 통해서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종, 예를 들어서 돼지의 모를 갖다가 이식받았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생명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의학기술의 발달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떤 거래,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뭐 우리 가끔 나오잖아요. 조직폭력배들이 빌려간 돈 대신에 장기를 갖다가 내놔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기능뿐만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는데 그렇게 기준을 갖다 세울 수 있는지, 장기 기증을 통한 장기 이식의 윤리적 표준은 넬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대략 5가지 정도.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요. 장기 이식이라는 것이. 1차적 목적은 환자의 복지 증진.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그리고 환자 및 가족 또는 장기 기증자를 갖다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치료 비용을 능가하는, 치료 비용보다는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을 하고 건강해짐으로써 그 이익이 더 많아야 되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넬슨의 윤리 의식의 표준이고요.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카톨릭대 강남 성모병원에서 거의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이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결정권이에요. 내가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 그리고 난 이식을 받아서 꼭 생명을 연장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자율과 인간 존엄성의 원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2번째는 악행금지 원칙이에요. 악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고, 사고 팔고, 또 거래를 하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곤란해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되겠다. 3번째는 선행의 원칙이에요. 좋은 뜻으로, 나눔이라는 그런 실천의 의미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4번째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 기증과 이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기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누구한테 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원칙들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윤리적인 원칙들이 이제 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적출을 해서, 그렇죠? 장기 기증자의 장기들을 갖다 적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장기 기증자의 적출 요건은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장기 적출과 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벌써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19년 후반부에 기존 19세만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갖다 사역할 수 있었던 걸 16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그런 나이를 갖다 이제 낮췄고요.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16세 미만 부모 없이 이제 형제라든가 자매 이런 것들 경우에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뇌사 및 사망한 자에 대해서 장기 적출 이런 것들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본인도 동의를 해야 되지만 유가족도 동의를 해야 돼요. 본인이 동의를 하고 서약 다 했는데 유가족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적출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건들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련 체계들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대기자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자가 사전에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뇌사에 이르렀을 때 그 판정을 갖다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국립 장기 이식 관리 기관에서는 이식을 갖다가 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공평하게 판단을 한 후에 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식을 갖다가 장기 적출을 통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절차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동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뇌사 판정 또는 뇌사 관리를 갖다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최종 판정이 나게 되면은 장기 이식 관리 기관에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통보를 해서 장기 이식을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 갖다가 선별해달라라고 하면은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등록기관을 갖다가 이제 통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장기 기증자의 장기 적출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절차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교시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교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